가을 햇살이 과수원에 깊게 내려앉던 날이었습니다. 사과와 배가 탐스럽게 익어가며 나무마다 빨간 열매가 바람에 흔들릴 때면 온 동네가 추수의 기쁨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금정과 철용은 오랫동안 과수원을 함께 일궈온 부부였습니다. 넓은 단독주택에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동반자로 걸어왔죠. 철용은 씩씩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금정은 알뜰하고 따뜻한 아내였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의 삶은 흠잡을 데 없는 단란한 그림 같았습니다. 그날도 철용은 평소처럼 사다리를 짚고 나무 위에 과일을 따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과가 유난히 좋네. 금정이 멀리서 웃으며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습니다. 하지만 단 몇 초 그 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철용의 몸이 사다리와 함께 휘청이더니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과수원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있던 금정의 손에서 사과가 굴러떨어지고 그녀는 눈앞이 하얘진 채 있는 힘껏 달려갔습니다. 철용씨, 여보, 정신 차려요. 철용은 바닥에 뻣뻣하게 누워 다리를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며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과수원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꾼들이 허둥지둥 길을 안내하고 금정은 철용의 손을 붙잡은 채 엉엉 울며 앰뷸런스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을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금정은 속으로 수십 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 검사와 MRI가 이어졌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척수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이 불가피합니다. 그 말은 금정의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마비라니요? 우리 남편이 멀쩡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금정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잔혹하게 또렷했습니다. 재활치료는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걸어다니긴 어렵습니다. 그날 밤 금정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낀 철용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묶인 듯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사다리 위에서 환하게 웃던 철용이 아니었습니다. 금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수원 일은 이제 혼자 떠안아야 했습니다. 직원 관리, 추석 대목 준비, 집안의 강아지들까지 모든 짐이 그녀의 어깨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철용은 장기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긴 재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금정은 과수원과 병원을 오가며 몸을 10개로 쪼개 쓰듯 살았지만 시간은 늘 모자랐습니다. 추석 수확철은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정은 남편 곁을 온전히 지켜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간병인 고용. 그 선택이 앞으로 이 부부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고 전 금정 씨와 철용 씨는 매우 화목했습니다. 사과꽃이 흰 눈처럼 피던 봄. 부부는 함께 밭을 걸었습니다. 철용이 앞서며 꽃눈을 살피면 금정은 뒤에서 강아지 2마리를 불렀습니다. 몽이야, 순이야, 이리 와. 강아지들이 바람 속을 뛰놀 때 부부의 웃음은 과수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철용은 과수원의 든든한 기둥. 금정은 살림과 장부를 챙기는 살뜰한 손. 일이 많을 땐 서로의 손을 맞잡고 힘든 날이면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라며 서로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여름엔 초록빛 사과가 햇살에 반짝였고 가을이면 빨갛게 물든 열매들이 가지를 축 늘어뜨릴 만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추석 즈음 과수원은 북적였습니다. 직원들이 과일을 따고 상자에 담아 트럭에 싣는 모습은 항상 활기찼습니다. 철용은 일꾼들에게 농담을 건네며 올해는 풍년이니 보너스도 풍년일세 하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따랐습니다. 금정은 그 옆에서 물과 간식을 챙겨주며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사다리는 위험하니까 조심하고요. 늘 잔소리처럼 덧붙였지만 그 잔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면 둘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은은히 켜고 앉아 과수원 매출 장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벌었네요. 이제 우리도 여행 한번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정이 웃으며 말하면 철용은 고개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이지 뭘. 다 당신이 꼼꼼하게 챙겨줘서 그런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금정의 마음은 늘 따뜻해졌습니다. 철용은 비록 농사꾼이었지만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남편이었습니다. 강아지 몽이와 순이는 늘 부부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엔 철용이 사과 상자 옆에 앉아 강아지들과 함께 간식을 나눠 먹었고 저녁엔 금정이 담장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일상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부러움 섞인 말을 했습니다. 금정 씨, 사는 게 영화 같아요. 남편분이랑 사이도 좋고 과수원도 잘 되고 흠잡을 데가 없네요. 그럴 때마다 금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린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사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러나 인생은 가장 평온한 순간에 균열을 드러내곤 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철용은 점점 무리를 했습니다. 사과가 가장 잘 팔리는 철이라 일손은 아무리 불러도 모자랐습니다. 여보, 이번만 좀 더 해보자고. 추석 지나면 쉬면 되잖아. 금정은 걱정스레 말렸지만 철용은 늘 웃으며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잠깐씩 스치는 피곤한 기색을 그녀는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으로 남편 철용 씨는 결국 요양병원에 눕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 금정 씨는 혼자 과수원을 지켜야 했죠. 이제 이야기는 남편 곁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로 이어집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늘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철용의 병실을 오갈 때마다 금정은 그 공기에 눌려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수원 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추석 대목이 다가오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금정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 곁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고용된 이가 바로 간병인 영숙 씨였습니다. 50대 중반, 다소 푸근한 인상에 손이 빠른 여성이었죠. 영숙은 첫 인사부터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아니 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저도 언니 같은 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투에 금정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언니 소리를 듣는 게 어색했지만 묘하게 정이 갔습니다. 지친 어깨에 기대어 오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간병인은 성실했습니다. 치사도 잘 챙겼고 재활운동도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철용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농담을 건네 웃게 만들었고 밤중에 갑자기 몸이 불편할 땐 금정보다 먼저 알아차려 처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숙은 금정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철용 씨가 아침밥 반 공기나 드셨어요. 언니,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웃으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고 금정은 바쁜 와중에도 잠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과수원 한가운데서도 남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추석 대목 준비로 손발이 10개라도 모자랄 때 금정은 고마운 마음에 간병인에게 작은 선물을 챙겼습니다. 언니, 이거 뭐예요? 그냥 요즘 수고가 많으니까. 화장품 좀 좋은 거예요. 쓰세요. 아이고, 언니 이렇게까지는 하면서도.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혹시 점심 드셨어요? 철용 씨가 자꾸 언니 걱정하시길래 제가 대신 여쭤봐요. 친근하고 살가운 말투는 금정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류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철용의 웃음소리. 간병인 덕분에 하루가 덜 지루하다는 남편의 말. 그리고 영숙이 괜히 언니, 철용 씨가 저한테 농담도 잘하세요라며 너무 친근하게 전해오는 이야기들. 금정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바늘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의심이 뒤섞인 낯선 감정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요양병원 창문에는 늦가을 바람이 부딪혔습니다. 낙엽이 이리저리 흩날리듯 금정의 마음도 분주했습니다. 과수원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상자 포장, 출하 일정, 직원들의 식사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과수원에 매달려 있던 그녀는 결국 병원에 들를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한 번밖에 못 갈 것 같아.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리며 가끔 영숙이 보내오는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철용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밥을 반 공기나 비웠다는 짧은 메시지. 그것으로 안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병실에 들어서자 철용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낯설게도 서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못 와요?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금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알잖아요. 과수원 일 없으면 바로 오지. 지금은 추석이라 직원들도 많고. 하지만 철용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일이 나보다 더 중요해?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금정은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 대화를 옆에서 듣던 영숙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언니도 얼마나 힘드신데요. 과수원 일도 직원 관리도 다 혼자 하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철용은 그 말에 잠시 마음을 누그러뜨린 듯 했지만 금정은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불만을 달래주는 게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의 역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자주 금정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오늘 철용 씨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언니, 빨리 오시면 좋아하시겠어요.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압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맙게 들렸던 그 연락이 이제는 마치 죄책감을 키우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정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과수원 일을 정리하고 병실에 들른 금정은 우연히 남편과 영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신 신문 읽어드릴게요, 어르신. 영숙이 책장을 넘기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철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웃음은 한때 금정에게만 보여주던 미소였습니다. 금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친밀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 순간 금정은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정은 집으로 돌아와 강아지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몽이와 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지만 그녀의 눈은 멍했습니다. 과수원에는 내일도 일손이 필요했고 병원에는 오늘도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 남편 옆에 있지 못하는 내가 잘못인가? 아니면 그 여자가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걸까?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금정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어르신이 오늘 많이 우울해하세요. 언니가 좀 더 자주 와주시면 좋을 텐데 저 혼자 다 위로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 말은 다정한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금정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남편의 불만, 간병인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압박. 세 가지가 동시에 그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을빛이 유난히도 고운 오후였습니다. 금정은 오랜만에 남편 철용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직접 싸온 도시락을 들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수원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남편만을 생각하며 준비한 작은 정성이었지요. 병실 문 앞에 다다른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금정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낯익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간병인 영숙이었습니다. 철용 씨, 오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아까 농담했더니 배꼽 빠지게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영숙 씨 덕분이지. 나 혼자였으면 벌써 지쳐버렸을 거야.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대화는 가볍고 다정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는 예전처럼 힘찼고 그 곁에서 간병인이 함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금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철용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왔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어? 영숙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그 순간 금정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편과 간병인 사이에 스친 짧은 눈빛.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풀며 금정은 내내 어색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숙이 건넨 물잔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었고 영숙은 그의 담요를 고쳐주며 다정하게 손길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직감은 그 장면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이는 손길에 깃든 친밀함, 농담에 따라붙는 자연스러운 웃음소리,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가족 같은 분위기.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숙이 꿈틀거렸습니다. 금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도시락 좀 먹어봐. 자기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철용은 잠시 망설이다 젓가락을 집었지만 영숙이 먼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철용 씨, 아까 제가 간단히 죽 드렸는데 아직 배가 고프실 거예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그 장면에서 금정의 손끝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간병인이 남편의 입맛과 식사량까지 꿰고 있다는 사실이 왜인지 모르게 서운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밤이 깊어도 금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 사람은 직업상 환자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다정하게 들렸을까? 왜 두 사람의 눈빛이 그토록 친밀해 보였을까? 아내의 직감은 종종 맞아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지금 서늘한 경고처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며칠 뒤 또다시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영숙이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연락드려서. 철용 씨가 방금 통증이 심하셔서 약을 드셨거든요. 내일 아침에 꼭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 그러나 지나치게 친밀한 호칭. 금정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묘한 불편함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병원에 간 금정은 남편이 평온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증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보, 어제 많이 아팠다면서? 철용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제?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 대답에 금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영숙은 다급하게 전화를 했던 거지? 이제 금정의 마음속 의심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스친 눈빛, 다정한 손길, 밤마다 울려오는 전화.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그리고 그 바람이 언젠가 폭풍이 되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병실 안. 철용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영숙은 그의 옆에서 수건으로 팔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단순한 간병의 모습이라기엔 어딘가 묘했습니다. 사장님, 또 과일 드시고 싶으세요? 근데 저번처럼 혼자 다 드시면 안 돼요. 영숙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철용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철용도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영숙 씨도 참 나 감시하는 사람 같네. 금정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은 오랜 연인처럼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금정은 가슴속 깊이 어떤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금정은 요양원 복도에서 문득 남편의 휴대폰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철용이 잠든 사이였습니다. 잠시만 열어본다는 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낸 이는 영숙이었습니다. 오늘 아내분 안 오시죠?
그럼 오늘은 지난번 사장님이 골라주신 옷 입고 갈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금정의 머릿속엔 수많은 의미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난번 사장님이 골라준 옷? 왜 굳이 오늘 내가 안 오는 걸 확인하는 거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금정은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흘려보내는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문자 한 줄만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영숙. 과연 자신이 본 건 단순한 오해였을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걸까? 어느 날 주인공 금정 씨는 단지 남편 철용 씨를 보러 요양병원을 찾았을 뿐이었는데 그 방문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과수원 일도 잠시 손에 놓고 금정 씨는 남편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갓 끓인 사골국과 달콤하게 졸인 배숙, 그리고 새로 사온 셔츠 한 벌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금정 씨는 남편이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영숙 씨가 쉬는 날이라고 했으니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금정 씨의 발걸음은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낯익은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익숙한 여성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영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정 씨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용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영숙 씨는 그의 무릎 위에 새 셔츠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골라주신 옷 오늘 입고 왔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죠? 영숙 씨는 웃으며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철용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쁘게 잘 어울리네. 두 사람의 눈빛은 잠시 교차했고 그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바라본 금정 씨의 손에서 사골국이 담긴 가방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은 말보다 강렬합니다.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지요. 금정 씨에게 방금의 순간이 바로 그랬습니다. 금정 씨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 왔어. 철용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왔구나.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영숙 씨는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오셨군요. 그러나 금정 씨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영숙 씨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금정 씨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강아지들만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오늘 아내분 안 오시죠? 그럼 오늘은 지난번 사장님이 골라주신 옷 입고 갈게요. 며칠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영숙 씨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단지 의심에 불과했지만 오늘의 장면은 그 의심을 현실로 굳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작은 균열이 금을 만들고 그 금은 결국 벽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금정 씨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이제 폭발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무서운 폭탄이 되곤 합니다. 아내 금정 씨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요양병원 병실 문을 열고 남편 철용 씨와 간병인 영숙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빗줄기가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금정 씨의 마음도 그 빗줄기처럼 요동쳤습니다. 며칠 전 목격한 장면과 휴대폰 속 문자, 그리고 남편의 낯선 웃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우산조차 챙기지 않은 채 그대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공기는 평소와 달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용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영숙 씨는 그의 어깨에 수건을 얹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정 씨를 보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표정이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영숙 씨 덕분이지요. 내가 이렇게 버티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그 순간 금정 씨의 인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철용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 씨는 잠시 굳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언니, 오셨어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금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게 오해라고? 문자까지 확인했는데 그것도 오해입니까?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건 그냥 농담 같은 거지. 별 의미 없어. 의미가 없다고? 금정 씨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당신은 농담을 핑계 삼아 다른 여자를 만난 거지? 영숙 씨가 급히 나섰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니까 조금 위로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경계를 넘은 것 같다면 사과드릴게요. 그러나 금정 씨는 단호했습니다. 위로? 그게 위로라면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데? 남편, 아니면 영숙 씨? 철용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무겁게 침묵만 흘렀습니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 철용은 침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간병인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금정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다 말해봐. 내가 본 게 오해야? 내가 본 그 문자도 그 웃음도 전부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철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여보, 그럴 마음은 정말 없었어. 그냥 잠깐 흔들린 것뿐이야. 매일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너무 외로웠어. 영숙 씨가 옆에서 웃어주고 챙겨주니까 나도 모르게. 금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잠깐 흔들린 게 그게 외로움의 결과라면 지난 30년 나랑 살던 건 뭔데? 그때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저 언니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형부 아니 사장님이 힘들어하시니까 옆에서 위로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언니한테 이럴 줄은. 금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변명과 간병인의 눈물이 겹쳐져 배신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영숙의 눈빛이 돌연 변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던 그녀는 철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용 씨, 근데 그럼 저한테 했던 말은 다 뭐였어요? 저더러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아내분은 과수원 일에 바빠서 자주 못 올 거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었어요? 철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 제발 그 얘긴 여기서 하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금정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려달라고? 내 자리를 대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병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날 가지고 논 거예요? 저한테 온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이었죠? 철용은 얼굴을 감싸쥐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순간의 말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금정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잠깐 흔들렸다고 하고 이 사람은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었다고 하고 그럼 나는 뭔데? 당신 곁을 지키려고 과수원 지키려고 몸이 부서져라 살아온 나는 도대체 뭔데? 여러분, 진실은 종종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 칼날은 누군가의 가슴을 베기도 하고 결국 세 사람 모두를 상처 입히기도 하지요. 금정 씨는 남편과 간병인의 말 속에서 더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철용 씨는 잠깐의 흔들림이라고 말했고 영숙 씨는 진심이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진 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믿음이었습니다. 금정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영숙은 울면서도 철용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철용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에 흐르는 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분노, 배신,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킨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밤새 빗줄기가 요양병원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금정은 집에 돌아와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영숙의 눈물 섞인 외침,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진 배신의 무게가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결국 새벽녘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웃음 가득한 얼굴로 과수원 앞에 서 있던 자신과 철용.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금정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금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갈한 수트를 입은 젊은 변호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사실을 털어놓자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금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편은 물론 그 여자도 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눈빛을 고정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자, 메시지, 병실에서 목격한 장면, 그리고 간병인 본인의 발언까지. 다만 과정은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금정은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은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제는 제 몫을 되찾겠습니다. 아내 금정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된 믿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을 지키려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또다시 삼자 대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동행하에 찾아간 자리였습니다. 금정은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용 씨,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 당신도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이 제 남편과 나눈 문자와 행동, 그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이었을 뿐이에요. 형부가 저한테 온다고 했잖아요. 저를 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철용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금정아, 잘못했어. 이혼까지 원한 건 절대 아니었어. 금정은 단호했습니다. 잠깐 흔들렸다던 말, 위로였다는 말.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제 남편을 유혹한 대가, 그리고 제 인생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영숙은 눈물을 터뜨리며 철용을 향해 외쳤습니다. 철용 씨, 날 가지고 논 거예요? 저보고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예요? 철용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며 신음하듯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금정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미안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정은 단단히 입술을 다문 채 증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영숙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병실에서 목격된 다정한 장면들, 그리고 영숙 본인의 고백까지. 판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철용 피고 본인의 입장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철용은 고개를 떨군 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간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릴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금정은 그 말에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 함께했던 남편이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그녀의 가슴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써 변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언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니까 그저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고 증언을 자청했습니다. 판사님, 저도 같은 요양병원에 있던 보호자입니다. 사실 영숙 씨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비싼 선물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간병할 때도 돈 봉투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접근했더군요.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간병인 영숙 씨의 민낯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계산된 거짓의 흔적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철용과 원고 금정의 이혼을 인용한다. 또한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갖고 온 과수원과 관련 재산 일체를 소유한다. 간병인 영숙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 소송이 가능함을 알린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금정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금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렸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과수원에 다시 사과가 열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고 다시 시작할 힘도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철용은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멀리 앉아 있었고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무너졌지만 아내 금정 씨는 결국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배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다정한 웃음 뒤에서 낯선 그림자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직감을 외면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